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과 함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뉴스센터 13과 뉴스워치,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지난 9월 24일 귀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방 중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라인 경지를 촉구했는데요.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와 달리 귀국길 기내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26일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9월 26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기자는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규정하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논란을 부른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서 대통령실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실이 우리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던 비속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이에 대해 별도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약 6분에 걸쳐 5박 7일간의 순방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외교 참사 논란과 인적 쇄신 등 책임론 주장에도 일정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9월 26일 오후 5시 뉴스워치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는 비속어 논란에 국민의힘이 야당의 공격을 무분별한 깎아내리기로 규정하고 동시에 윤 대통령 비속어 사용 영상을 언론사 가운데선 가장 먼저 공개한 MBC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 조치조차 않고 대통령 비속어 프레임을 씌웠다며 언론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MBC와의 정원유착 의혹도 제기했는데 관련 영상이 최초로 보도되기 전에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에 나선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앵커는 민주당이 대통령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며 반격에 나선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기자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후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며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오전 출근길 도어 스태핑 발언에 대해 온 국민이 기다린 대국민 사과는 없고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다고 비판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대대적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경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를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원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는데 SNS 등에서 돌고 있는 대통령의 영상을 확인하고 비판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 순방 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은 두 번의 해외 순방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속어 논란을 포함해 일정 내내 많은 논란거리가 양상된 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해외 순방에 대한 보도가 너무 논란이 된 이슈에 치우치면서 해외 순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TV를 포함해 언론들이 대부분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각 당의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정도입니다.
연합뉴스TV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번 해외 순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 오후 4시 뉴스 1번지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서울교통공사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근무지 등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자유롭게 내부망을 드나들며 피해자 정보를 빼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급하게 직위 해제 직원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역근무 제도를 바꿔나가겠다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발언 중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가 내부망을 이용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교통공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보여준 잇따른 행보가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보다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 내놓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월 23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에게 불법 촬영과 협박, 스토킹 범행을 이어오다 살인까지 저지른 전주환이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공사 측은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입사자의 결격 사유뿐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업무상 배임, 횡령,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만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마저도 임원만 해당되고 일반 직원에 대해선 결격 사유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음란물 유포죄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결격 사유에서 빠져 있고 일반 직원의 결격 사유를 강제로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기초가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포함하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선 전과조회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스토킹 범죄의 원인을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려는 보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최근에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비중 있게 다뤘는데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들이 많았던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사한 범죄가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일련의 스토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지 않는 보도 행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스토킹 범죄 척결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언론과 시민사회의 활발한 논의가 미흡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합뉴스TV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4일 오후 6시 토요와이드에서는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 수사까지 해가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범죄를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인격 살인 범죄라는 것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위장 수사를 도입했는데 그 후 1년 동안 아동 성착취물 제작 판매 등 관련 범죄로 26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대응 강화에도 여전히 성착취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결국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척 경찰로 위장하기도 하고 텔레그램 방을 수시로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고도화되는 데 맞춰 수법 역시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대응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인력은 전국 100여 명이고 위장 수사 인력은 4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 N번방 사건 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도 유사한 사건들이 간혹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갈수록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가운데 관련 수사 인력이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가 문제점을 잘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나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합니다. 향후 관련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미디어학부의 이성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성원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흰남노로 인해 올해 침수차가 중고시장에 대거 풀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침수차의 위험성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방송은 한 남성의 유령 침수차를 막아달라는 1인 시위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침수차가 곧 풀립니다. 이력이 없는 침수차가 풀립니다. 탐사 채널 유튜버인 이세욱 씨는 언론 어디에도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유령 침수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며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자차 보험 가입률은 약 73%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번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10대 중 3대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차 보험이 미가입된 고가 차량인 만큼 불법 침수차가 될 우려가 크다고 전합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수리를 차주의 돈으로 알아서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리 이력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그 이력이 남지가 않는 겁니다. 수리 이력도 남지 않고. 사실 침수차는 매년 여름 발생하는 문제라는데요. 재난 중 하나인데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약 4만 1천여 대, 2012년과 2020년엔 2만 1천여 대가 넘는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인규 손해보험협회 팀장에 의하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900억 원가량 된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 피해는 2천억 원에 달하며 규모는 가장 큰 피해라는데요.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사 접수에 침수 피해 차량이 많기 때문에 불법 유통되는 침수차가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훨씬 클 걸로 보이는데요. 침수차를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침수 이력을 감춘 불법 매매가 문제라는데요. 침수 이력을 감추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 전문업체 측은 올해 유독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침수 차량이 많이 접수됐다고 전합니다. 침수된 정도에 따라 수리에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폐차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건들은 침수 이력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때문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 사비로 수리 후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체 측은 차주가 자발적으로 침수차임을 밝히고 기록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받았으니까 그래도. 침수 정도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 침수는 다 폐차하는 게 원칙이라는데요.
3단계 침수를 전손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이 원칙 또한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즉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0%에게는 의무가 아니니 3단계인 침수 차량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방송은 침수 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전하는데요. 점검이 필수입니다. 우선 차 실내를 확인하려면 자동차 문 커버를 열어보라고 전합니다. 살짝 열어서 들여다보면 흙과 돌멩이들이 있는 경우 침수 차량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데 흙 있잖아요. 그죠? 이어서 트렁크 안쪽 숨겨져 있는 부분 등 꼼꼼하게 체크해 침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해집니다. 또 이쪽에 뜯어서 보면 이런 데라든가 배선이라든가 이런 사이에 이렇게 녹이라든가 아니면 또 부식된 거 보면 알아낼 수 있어요.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요즘 자동차에는 전자 부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침수차의 경우 부품들이 오작동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데요. 침수차인 게 걱정이 된다면 계약서를 쓸 때 침수 확인 시 환불이 되는 특약을 쓰자고 하면 된다는 방법도 전합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는 침수차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국토교통부 역시 관련 법규를 만들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논의 중이라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법이 있어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무엇보다 중고차 거래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김필수 교수는 소비자가 침수차를 알아서 피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정부와 제도가 법으로 걸러주는 것이 맞고 소비자가 침수차인지 확인하는 건 최후의 단계여야 한다는데요. 돈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을 일이 없도록 허점을 메우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내용 잘 봤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송원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저는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침수로 인한 수리시설 기재를 할 의무가 없고 3단계 침수 차량의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법으로부터 벗겨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영상을 통해 잘 알지 못했던 관련 법률의 허점을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방송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소비자가 침수차인지 아닌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건 가장 최후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이성원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imperative that every member of this council, and for that matter, ever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reject these sham referenda and unequivocally declare that all Ukrainian territory is and will remain part of Ukrain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7개월을 넘기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반격에 고전을 하던 러시아가 최근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핵전쟁 우려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대신에 사실상의 확전을 결정했는데요. 먼저 현재까지의 전쟁 양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 등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SBS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또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이어가면서 동부 하르키우주를 탈환하고 헤르손과 루안스크주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강공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동원령 발동 전날 탈영, 도피 등 병역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 전역에서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에 대한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동원 지시가 떨어진 이후 징집센터 50여 채가 불에 탔고 러시아를 탈출한 남성만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국방비 지출을 초기 예산보다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23일 러시아 3개년 재정 계획을 확인한 결과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 지출을 5조 루블, 약 119조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초기 예산안 대비 43% 넘게 늘어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3.3%로 사회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예산안 변경은 러시아가 전쟁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원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발령하며 사실상 확전을 선언을 하자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개월 러시아 점령 기간에 수천 명이 살해가 되고 강간당하고 고문당했다면서 영토 수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자행한 잔혹한 행위 조사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4억 5,750만 달러, 약 6,533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서방 국가의 비판과 우려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한국일보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실시한 강제 병합 투표가 종료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계속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메드베네프 국가안보 부의장이 지난달 27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이 서방 국가들과 협의 없이 대응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허세가 아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영토 안전성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국가와 국민 방어를 위해 분명히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면서 핵무기 동원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달 25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의 핵사용 관련 발언은 아마도 허풍이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 상황에서 러시아의 핵사용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를 1기에서 2기 정도 파괴하는 것이 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은 유럽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원전으로 이 폭발 시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인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스크 그리고 루안스크에서 실시한 러시아 영토 편입안 주민투표는 4개 점령지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번 투표를 가짜 투표로 규정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향신문은 점령지 합병은 러시아에 여러 전략적 이점을 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내 이 러시아 점령지 4개의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도의 영토를 장악한 채 종전 수순에 들어간다면 당초의 전쟁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체면을 살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을 공격할 시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을 하고 핵무기 사용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유럽 지역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요. 유럽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을 하고 있고 여러 전망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가 유럽 대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초 러시아에서 발트해 바다 밑을 거쳐서 이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 라인인 노르트 스트림 1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대러 제재에 따른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26일에는 노르트 스트림 1, 2의 발트 해저간 3개에서 연이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한겨레,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서방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파손을 의심하며 서로 상대방을 향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이터는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의 가스 누출 사고로 이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재개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가스 가격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서 무려 14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브릿지 경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를 인용해 유럽 각국에 조치를 전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계 에너지 계약에 가격 상한선을 도입을 했으며 가계 및 기업에 대해서 세금이나 요금 동결 등을 위해 약 1,000억 파운드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내년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급등하는 전력 및 난방 요금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자금 투입은 물론이고 에너지 세율 인하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보조금 지급 등 전력 천연가스 소비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에너지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비상사태 시 프랑스가 독일의 가스 부족분을 지원하는 대신 독일은 프랑스의 원전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샤워는 5분 이내로 하자는 공공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핀란드는 자동차 속도를 낮춰 휘발유 절약하기 등을 권장 중입니다. 스페인 역시 공공기관과 쇼핑몰, 기차역, 영화관 등에서 난방 온도를 19도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노력 속에 이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최근 90%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들어 대체 에너지원 중의 하나인 발전용 석탄의 수입량도 늘어나면서 최근 4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쟁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또 대응책 등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회복하고 있는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 시장까지 출렁거리면서 주식,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수입까지도 여러 난관에 빠져 있죠. 우리나라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곡물 등의 이 세계적인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또 성장,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재정, 통화 정책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유럽연합의 사례에 빗대어서 에너지 문제를 좀 짚어보면은요. 브릿지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이 억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 미반영으로 인한 한국 전력의 적자 규모는 올해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 장기화의 국내 경제 에너지 부문 역량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는요.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주체의
준비, 적응을 위해서 에너지 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전쟁에 관련해서 경제 다방면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를 면밀하게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자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